알겠습니다. 아무튼 거기 아까 막 탐군가 열심히 적어주셨던데, 그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저도 마음 편히 벚구 수업할 수 있어요. 아주 너무 좋습니다. 내일부터 아예 그거잖아. 내일부터 다 해야 되잖아. 그지? 이미 그렇다고 하던데. 그거는 이제 뭐야, 약국 중에서 좀 거점 약국인가 뭐 그런 데만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 개방형 약국 말고 약간 그런 약국에서만 해야 된다고 그러고 나머지는 다 풀리더라고. 예. 그래서 이미 딴 데서는 이미 다 벗고 하긴 하는데 또 여러분 앞에서는 또 제가 또 예의를 차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예. 이미 안 차리고 있다고요? 이미 많이 나 벗고 수업한 적은 없는데? 그런 적은 한 번도 없는데? 자, 아무튼 자, 요 탕군가의 의미가 뭘까요? 제목을 그냥 잘라주시면 돼. 뭐였죠? 한탄이 될 수도 있고 뭐 탄식이 될 수도 있고요. 궁은 뭐야? 뭐에 대해서? 가난에 대해서 탄식하는 노래란 말이야. 그죠? 그럼 당연히 관통되는 주자라고 한다면은 가난과 관련된 노래라는 얘기겠죠. 요거 같은 경우 우리 가난과 관련된 노래는 가장 대표적이었던 작품이 누앙사. 그 있잖아. 막 전쟁으로 인해서 막 내 노비가 내가 지금 노비한테 월급도 못 줘가지고 노비가 막 뭐도 안 해줘. 막 농사도 안 지어주니까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하다가 막 혼자서 그 밭을 갈 수는 없으니까 소리 빌리려고 이웃한테 갔더니 아이 너 공짜로 주고 싶은데 저쪽 집에서 막 치맥을 줬는데 내가 그걸 안 줄 수가 있냐, 이거 참니? 이러면서 거절당하잖아. 내가 말했지? 그거일 것 같았어. 그 누앙사는 이전에 하긴 했었으니까 그거랑 이제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근데 여기는 지금 탕군가랑 농가랑 같이 나왔어요. 요게 지금 재작년 수능에 나왔던 작품이에요. 재작년 수능에 나왔던 작품. 요거랑 같이 나왔어. 참고로 여기 나오는 농가라는 부분은 1학년 모의고사에도 나왔던 이력이 있습니다. 1학년 모의고사에 나왔던 이력이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1학년 때 나온 게 이제 어디에서 나올 수도 있다? 수능이나 혹은 고3 모의고사에서도 나올 수가 있다라는 부분, 그걸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이제 봅시다. 첫 번째 이제 뭐라고 나와 있냐? 춘일이 지지하여 뻐꾸기가 보채건을. 대충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춘일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뭐가 됐어? 이제 봄이 됐으니까, 그죠? 봄이 됐으니까 뭐 해야 돼? 뭐 해야 될 것 같아? 농사 지어야겠지, 그지? 여기서도 뭐래? 이제 춘일이 지지한다. 따뜻하다. 그러니까 봄이 이제 따뜻해서 누가? 뻐꾸기가 보채는데, 그래서 밑에 동민의 쟁기였고 서사의 홈이었고. 그러니까 동민서사는 뭐냐면 동민은 동쪽에 있는 이웃, 서사는 서쪽에 있는 이웃.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야? 동쪽에 있는 그 이웃들한테 쟁기를 빌리고, 그 다음에 서쪽에 있는 친구들한테 호미를 빌리고, 뭐 요 얘기겠죠. 그죠? 근데 생각해보면은 이 봄인 상황에서 누구한테? 이웃한테, 그죠? 이웃한테 뭘 빌린다고? 농기구를 빌린대요. 그렇다는 얘기는 얘가 지금 어떤 상황이라는 거야? 가난한 상황이라는 거를 암시하는 부분이겠죠. 여기까지 되니? 그 다음에 자, 집안에 들어가 씨앗을 마련하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가 농사를 지으려면 뭐가 필요해? 당연히 씨를 뿌릴 거 아니에요. 씨앗을 이제 봤는데 지금 밑에 뭐라고 돼 있냐? 울벼씨 한 말은 반 넘게 쥐가 먹었고, 야, 내가 벼를 심으려고 했는데 반을 쥐가 다 처먹었대. 반을 쥐가 다 처먹었대. 자, 일단은 벼는 이제 모두 없다? 반도 없어요. 일단은 농사도 망한 것 같아. 시작부터 망한 것 같아. 그 다음에 기장피 조스팟은 선호대 부쳤건을. 그러니까 뭐야? 얘네들은 뭐야? 뭐 밭농사에 쓰이는 애들이겠죠. 뭐 기장 뭔지 아세요 혹시? 여러분들 급식 먹을 때 기장밥 많이 나오지 않냐? 그 약간 레전드잖아. 존나 먹기 싫은 거. 그건 아니야? 기장밥 맛있어요? 그 노랗게 조그맣게 나와 있는 그 밥 있잖아. 여러분들 급식 안 먹어? 먹잖아. 안 먹니? 응. 안 먹는 분, 가끔 보면 안 먹는 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마스크 벗기 싫다고? 이 친구는 열심히 보셔야 돼. 아무튼 그런 것들은 얼마밖에 없대. 서너 밖에 없는 거야. 그치? 그러면은 벼는 지금 한 말 중에 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곡식류 그냥 한 번에 묶을게요. 나머지 곡식류도 요거밖에 없대요. 요거밖에 없대. 그 다음에 한한 식구 이리 하여 어이 살리. 사실 여기서 지금 직접 드러났어요. 하다는 뭐냐면은 춥고 배고프다는 얘기입니다. 한이 춥다. 아사할 때 그 아예요. 춥고 배고픈 식구를 이렇게 하면 어떻게 살 거냐? 라는 마지막에 서리적 표현이 들어간 거죠. 그럼 전체적인 상황이 가난한 상황이 기본적으로 드러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어떻게 살아야 되나 라고 하는 부분이랑 연결이 되는 거겠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배틀북도 쓸데없어 빈벽에 남겨두고. 자, 배틀북 밑줄 쳐주시고. 이건 뭐랑 관련되는 거야? 배틀북 뭘 것 같아요? 설마 그 배틀하는 그건 아니겠죠? 아니 그걸 모를 리가 없잖아. 뭐겠어? 옷을 만드는 어떤 기계 같은 거잖아. 근데 이거 석영별곡에도 이게 정확히 연결되는 부분이 하나 있잖아. 질산배. 그거랑 비슷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거기서 배틀북 같은 경우도 뭐야? 요거잖아. 생계 유지수단이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뭐 했대? 뭐 하고 있대? 벽에 쓸데없이 걸려있대. 벽에 걸려있다는 얘기는 이것도 지금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가난한 상황이라는 거죠.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못하니, 밑에 보면, 뭐라는 거야, 씨. 밑에 보면은, 솥시루를 버려두니 붉은 빛이 다 되었다. 자, 솥은 왜 붉은 빛이 되는 거야? 그렇지. 솥이 붉다는 얘기는, 뭐야, 밥을 못 해 먹을 정도로 가난하니까 얘가 녹슬어가지고 붉게 됐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어쨌든 간에 얘도 마찬가지. 색채 이미지가 드러났고요. 색채 이미지를 통해서 어떤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 가난한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가난한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그렇게 돼서 세시 상망 명절 제사. 그냥 우리 뭐만 보면 돼. 제사는 무엇으로 해올리며. 야, 지금 먹을 게 하나도 없는데 제사는 어떻게 할 거며, 원근 친척 내빈 관객은 친척들이나 우리 그 집으로 오는 손님들한테는 어이하여 대접할 거. 자, 일단은 지금 먹을 거와 관련된 거. 지금 먹을 게 없어서 대접을 못 한대잖아. 그죠? 먹을 게 없어서 대접도 못 한대. 우리가 못 먹는 상황을 혹시 사자성어로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밥이 없어서 못 먹는 상황. 자주 굶고 조금밖에 못 먹어. 한 달에 9끼밖에 못 먹어. 그럼 다이어트야? 그럼 우리가 그거 뭐라고 하냐면은 삼순구식이라고 하죠. 삼순이 이제 한 달 동안 입에 먹을 수 있는 게 9번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되나요? 됐어? 자, 그 다음에 자, 이 얼굴 지녀 있어 어려운 일 하고 많다. 자, 그럼 이 얼굴이라는 게 뭘까요? 이 가난한 내 얼굴, 몰골이 되는 거겠죠. 내 몸이겠죠. 가난한 몸이 지녀 있어 어려운 들이 하고 많다. 많기도 많구나. 뭐 이런 얘기겠죠. 그죠? 그 다음에 그 뒤에 자, 요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가 사실 핵심적인 부분이고요. 이 원수 군기를 어이하여 여의로녀. 자, 여기서 군기가 나왔습니다. 군기. 자, 군기가 뭘까요? 맞아요. 가난 귀신이에요. 가난 귀신. 그럼 벌써 뭐를 설정했는 거야? 가난이라는 친구를 뭘로 설정한 거야? 귀신으로 설정한 거니까 여기에 뭐가 들어갔어요? 이인화가 드러난 부분이겠죠? 의인화가. 그 다음에 거기서 어이하여 여의료녀 밑줄 쳐주시고요. 이걸 어떻게 하면, 야, 이 새끼를 어떻게 해서 여의겠다, 헤어질 수 있겠냐, 이겠죠. 그럼 얘는 뭘 벗어나고 싶은 거야? 가난해서 벗어나고 싶은 거야. 근데 뭐 때문에 안 된다고? 이 가난 귀신 새끼 때문에 안 된다는 거야. 그죠? 저랑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요? 저도 맨날 통장이 뭔가 찍히긴 찍히는데 자꾸 뭐가 없어. 가난 귀신이 사나 봐요, 제 통장에도. 씨발. 뭔가 들어왔는데 있는데 없어졌어. 뭐지? 있었는데 없어. 그렇게 되고 있네요. 아무튼 자, 밑에
그래서 술의 후양을 갖추고 이름을 불러 전송하여 길한 날 좋은 때에 사방으로 가라하니. 자, 거기에 뭐야? 나름대로 이제 얘가 군기랑 헤어지려는 시도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죠? 시도를 했었는데 밑에 뭐라 보냐? 웅얼웅얼 불평하며 원노하여 이름만이. 누가 원노하고 있는 거야? 가난이 지금 뭐하고 있어? 이 얘기를 듣고 분노를 했어요. 분노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어려서나 늙어서나 시로우락을 너와 함께하여. 야씨, 뭐래도 이 새끼 말 족같이 하네. 뭐라고 한 거야? 야, 나는 너랑 어릴 때부터 늙어 뒤질 때까지 계속 옆에 있을 건데? 이거잖아. 그럼 이 얘기는 뭐야? 내가 늙어서도 가난하길 바라고 있다는 거잖아. 그쵸? 그 다음에 죽거나 살거나 여윳줄이 없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죽든 살든 헤어질 일이 없는데 어디가 네 말 듣고 가라 하여 이르느뇨. 그 한마디로 이 가난 귀신은 분노하면서 하는 말이 뭐야? 나는 절대 떨어지지 않을 거야. 떨어지지 않을 거야.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럼 이 얘기는 사실 뭐 얘가 진짜 그러려는 게 아니라 뭐야?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지금 가난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상황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죠? 이해됐어요? 이걸 하셨다고? 이제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제 이래도 기억이 안 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는 듯 꾸짖는 듯 온 가지로 협박허늘 돌이켜 생각하니. 자, 여기 밑줄 네 말도 다 옳도다. 자, 이거 뭐라고 적어야 돼? 어쨌든 간에 방금 난 가난해서 좀 떨쳐보고 싶어서 했는데 결국은 안 됐잖아요. 근데 얘가 분노한 말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 네 말도 옳다. 자, 라는 태도는 이제 무슨 태도랑 연결이 돼야 될까? 오우, 야, 안경 쓰니까 지능도 약간 그 업그레이드 하셨나요? 그래, 좋아요. 자, 체념적 태도. 체념적 태도랑 이제 뭐랑 또 연결될까? 하나 더. 뭘 수용하려는 거야? 운명을 수용하려는 거니까, 그죠? 운명론적 태도. 우리 보통 여기에서 한 번 더 얘기를 해주자면 체념적 태도는 어떤 경우를 받아들일 때 체념적 태도라고 했었지? 비관? 부정적인 상황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체념적 태도라고 했었죠. 다시 정리를 해줄게요. 부정적인 상황이 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수용하는 태도를 체념적 태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혹시 또 까먹으셨을까봐. 됐어요? 당연히 되니? 자, 그 다음에 무정한 세상은 다 나를 버리거늘 네 혼자 유신하여 나를 아니 버리고. 그러니까 모든 세상을 날 버리는데 누구만 안 버린대. 야, 가난은 나를 안 버린대. 이쯤 되면은 그냥 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위협으로 회피하여 잔꾀로 여의려나 하늘 삼긴 이내 궁을 설마한들 어이할리. 그러니까 내가 하늘이 생기고 나서 궁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냐. 그죠? 내가 가난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자,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있어요. 얘가 이제 체념을 하고 나서 좀 미쳐버린 것 같아. 뭐라고 하고 있냐? 빈천도 내 분이거니. 뭐가 들어갔어? 가난도 내 분이래. 이거 무조건 나와야 되는 거 있잖아. 이 표정이 왜 이렇게 뚱하시죠? 이러면 안 되는데. 가난하는 것도 내 분수다. 조카다. 아무도 대답을 못하세요? 맞아요. 안빈낙도 비슷한 거죠. 안빈낙도 안분지죠. 그죠? 이거 적어주시면 되겠죠? 아까까지는 어땠는데 이게 싫다고 막 그렇게 했으면서 이제 얘가 절대 안 떨어지니까 이걸 수용을 하면서 이런 말까지 같이 나온 거겠죠. 그죠? 되니? 그래서 이제 안빈낙도, 그러니까 빈천도 내 분이니까 서로의 무엇하리라면서 이제 마무리가 되는 부분이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농가. 이제 농가 할 거예요. 농가. 우리가 얘를 다른 제목으로는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농가구장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농가구장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총 몇 수?
9수의 연시조입니다. 그러니까 전문은 이거보다 많다라는 얘기겠죠. 그쵸? 자, 처음 해봅시다. 자, 서산에 도들볕 비추고 구름은 느지막히 내린다. 자, 요거는 어떤 시점인 것 같아요? 해가 비추고 구름이 낮게 깔리네. 아침이죠, 아침. 그죠? 자, 처음에 아침이에요. 아침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그 밑에 비온 뒤 묵은 풀이 네 밭이 우거졌던 곳. 자, 여기서 묵은 풀 밑줄 쳐주시고, 묵은 풀은 뭐냐면은 잡초예요, 잡초. 그러니까 이 잡초가 누구 밭이 더 우거졌냐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밑에까지 읽어야 좀 내용이 어느 정도 연결이 되실 텐데. 자, 두어라. 뭐래? 야, 이 잡초, 사실 농사를 짓는 거라고 생각했을 때 이 잡초라는 애는 뭐야? 뽑아야 되는 친구야? 뽑지 않아도 되는 친구? 뽑아야 되는 친구지. 어쨌든 간에 이거는 농가에서의 뭐야? 일종의 할 일이란 말이야. 그쵸? 할 일인데 여기서 뭐라고 돼 있어? 두어라 라고 했어요. 두어라 라고 하는 이유가 그 밑에 나와 있죠? 뭐라고 돼 있냐? 차례 정한 일이니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차례 정한 일이니 매는 대로 매리라 라고 됐어요. 그러면 차례가 정해졌다는 얘기는 이건 뭐냐? 우리 농가에서는요. 특히 농가에서는 대부분의 농사일을 어떻게 혼자 하니? 그럼 어떻게? 다른 사람들끼리 같이 모여가지고 한 번은 여기 해주고 한 번은 저기 해주고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자, 그럼 이거는 무슨 말이야? 다 같이 한다는 얘기니까 요거랑 연결이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두어라라고 하는 이유는 어차피 때 되면은 다 같이 할 거니까 그냥 두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그럼 여기서 지금 봐야 될 부분들은 요 부분이랑 연결시켜 주시면 돼요. 요 부분 공동체적 삶이 농가에서 주로 일어나고 있는 형태다라고 파악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칠수에 보시면요. 면화는 세 달에 네 달에요. 이른벼의 패는 뭐가 곱난가? 라고 했어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면화가 뭔지 아세요? 면화? 면화 뭔지 아세요? 면화? 아시는 분? 솜 같은 거야, 솜. 그러니까 면화가 슬슬 생겨나기 시작하고 또 밑에 뭐가 있었어요? 이른 벼의 패는 뭐가 곱난가? 자, 지금 벼도 어느 정도 수확이 되기 직전이에요. 그럼 대충 얘가 지금 계절적 배경이 언제인 것 같아? 이제 수확하기 직전. 대충 초가을 정도로 될 겁니다. 초가을 정도. 이제 슬슬 수확하기도 할 때가 됐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밑에 5, 6월이 언제 가고 7월이 반이로다. 자, 그럼 이 얘기는 뭐야? 여기 시간적 배경 정확히 7월 중순 정도 되고 있대요. 7월 중순. 근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조선시대 당시에 뭐 7월, 6월, 8월 뭐 이런다면은 음력과 관련돼 있어요. 당연히 우리가 양력으로 따졌을 때 7월은 뭐 어때? 존나 덥기만 하고 그런 게 없었잖아. 근데 7월 중순이라는 얘기는 어때? 음력에서 7월 중순이면 한 달만 지나면 뭐가 되는 거야? 추수할 때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얘가 다 익었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이걸 언제 기준으로 봐셔야 되냐면은 음력으로 8월 15일이 뭔지 아시죠? 광복절 얘기하면 죽여버린다. 음력 8월 15일. 추석이 음력 8월 15일이에요. 그러니까 7월 중순이라는 얘기는 이제 추수할 때까지 얼마 안 남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됐어? 여러분들이 지금 더 돼지겠는데 무슨 벼가 나고 뭐 벼를 수확할 때가 되고 하나 싶었을 수도 있어요. 혹시 몰라서 얘기한 겁니다. 의외로 저 음력 8월 15일이 추석이라고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아가지고요. 광복절 아니야? 이러면 이제 큰일 납니다. 자, 그 다음에 한마디로 여기서 중점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건 뭐야? 이제 좀 뭐 보아하니까 면화도 좀 이제 슬슬 생산이 되는 것 같고 벼도 지금 어느 정도 무익은 것 같다. 뭐 수확할 때가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마도 하느님 너희 삼기실제 너희가 여기서 누구 있어요? 면화, 아까 언급했던 면화랑 벼에 해당하는 얘기겠죠. 근데 이게 뭐래? 날 위하여 생겼대. 누가? 이 면화랑 벼가 날 위해 생겼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뭐냐면은 그렇다고 해서 이제
하느님에 대해 내가 뭐 예찬적 태도나 뭐 찬양과 관련된 태도가 있는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항상 시어를 기준으로 보지 마시고 맥락을 기준으로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8수 보시면요. 아이는 낚시질 가고 집사람은 저리채 친다. 그러니까 아이는 뭐 말 그대로 낚시하러 가고, 자, 저리채는 뭐냐면 겉절이 같은 거예요. 겉절이. 겉절이 하고 있어요. 겉절이를 왜 하는 거겠어요? 여러분들 겉절이 왜 해요? 아니, 김장이 아니야. 김장 아니야. 겉절이 왜 할까? 어쨌든 뭐 그 고기 같은 거 먹으려고 좀 많이 하지 않나? 그지? 그러니까 슬슬 수확할 때 되면요. 이런 겉절이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뭐랑 먹어? 그걸 어떻게 알아, 이거?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 자, 아무튼 그 밑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새밥 익을 때에 새수를 걸러서랴. 우리가 새밥은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햅쌀이니까, 그죠? 맞죠? 근데 이때 당시에는 그 쌀로 뭐를 빚기도 하냐면 술을 빚기도 했었어요. 가정 집집마다 술을 빚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제 수확하는 계절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아마도 밥 드리고 잔 잡을 때 흥에 겨워하노라. 여러분들 그렇잖아. 밥 먹으면서 이제 슬슬 술잔 잡으면 아주 행복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냐고, 왜 웃냐고. 아시는 것 같은데. 자, 아무튼 이게 수확으로 인해서 지금 흥취에 겨워하고 있는 농가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그러니까 아까에 비해서 얘는 좀 어때? 조금 더 여유로운 그 흥취가 느껴지죠? 그래서 그 기준으로 해서 다시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자, 1번. 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가입니다. 탄군과 관련되는 거예요. 자, 1번. 계절의 변화에 조응하는 여러 자음을. 일단 계절 변화가 있었냐? 계절 변화가 있었어? 없었어요. 예, 계절 변화가 없습니다. 자, 이거 틀렸고요. 자, 2번. 자, 계절감이 드러난 소재. 자, 계절감이 드러난 소재가 있긴 하죠. 어디야? 처음에 나오잖아. 춘일. 그죠? 근데 소재를 대등하게 나열했나? 나열한 부분은 없었고 그냥 봄과 관련된 건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쵸? 그렇게 해서 시상을 전개하겠다. 여기는 좀 틀렸고요. 3번. 특정 계절의 풍속을 화자의 시선 이동에 따라 묘사하고 있다. 여기서 제일 거슬리는 친구가 뭐야? 시선 이동이라는 부분인 거잖아. 그죠? 그럼 요거는 아닐 거고. 자, 4번. 특정 계절, 봄을 배경으로 제시했다. 이거 계절적 배경으로 제시한 건 맞잖아. 그 다음에 뒤에 화자의 처지를 부각하고 있다. 어떻게 화자의 처지를 부각하고 있어? 자, 우리가 봄이 돼서 이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벼가 얼마밖에 없어. 평소에 반밖에 없고 나머지 곡식률도 얼마 없으니까 나 지금 가난하고 좆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근데 그 다음 5번 같은 경우는 계절의 순환이라고 한다면 계절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없으니까 틀렸네요. 자, 그 다음에 2번. 자, A, B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A가 뭐냐? 탄군가에 있는 그 부분이고, B 부분은 뭐냐? B가 칠수에 있는 부분이에요. 그쵸? 그 기준으로 볼게요. 자, A에서 술의 후량을 갖춘 화자는 의례를 통해 군기에 대한 예우를 표하고 있다. 자, 그거 어디 있냐? 술의 후량을 갖췄다. 거기 있죠. 술의 후량을 갖추고 이름불로 전송하여 길한 날 좋은 때에 사방으로 가려고 했다. 일단 예우를 표하고 있는 거죠. 너 여태까지 잘 있으니까 좀 빨리 꺼져주세요. 했는데 안 됐잖아. 그죠? 근데 제가 보기엔 이 선지를 좀 헷갈릴 수도 있어. 왜? 난 지금 군기를 내보내고 싶다는 얘기를 이미 여기서 했기 때문에 이거 예우 안 갖춘 거 아니냐? 꺼지라고 그냥 하는 거 아니냐? 할 수도 있지만 그 부분은 아니네요. 이거 이해됐어요? 됐어? 형규? 2번. 자, B에서 화자는 시간의 경과를 의식하여 세 달에 네 달에 열린 면화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자, 시간의 경과가 언제라고 돼 있어? 7월이 반이로다라는 말이 나왔었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어디랑 연결돼? 세 달에 네 달에 열린 면화에 대한 그렇지.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제 수학에 대한 만족감을 가지고 있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왜 그래? 감기야? 감기 맞아? 그거 아니죠? 알았어. 자, 3번. A에서 화자는 이내 군과의 관계를, B에서의 화자는 너희와의 관계를 운명적인 것으로 여기는 관점을 취하고 있다. A는 확실히 맞죠. 그쵸? 자, B에서는 너희, 아까 그 하느님이 생기실 때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이거는 의도가 있게 그냥 생기게 한 거야. 누구 때문에? 나를 위해 생기게 한 거니까 이거 나랑 연결이 가능한 거겠죠. 3번 맞고요. 4번 A에서 화자는 옳도다라는 응답으로 네 말을 수용하는 태도. 그거 어딨냐? 옳도다. 그게 뭐야? A 부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 돌이켜 생각해보니 네 말도 다 옳도다. 그거 수용하고 있었다고 했죠? 수용적 태도 혹은 체험적 태도 요 얘기했었죠? B에서 화자는 반이로다라는 감탄으로 패는 뭐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그것도 맞겠죠. 우리가 언젠가 이게 수학할 수 있겠네 라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자, 5번 A와 B에서 화자는 각각 초월적인 존재와 하늘과 하느님을 예찬하는 어조를 취하고 있다. 자, 하늘이 지금 A에서 어디 있냐? 하늘 삼긴 이내 궁을 설마하는 하늘을 예찬하고 있지는 않겠네요. 그죠? 그리고 요거 조심하라고 했죠? 하느님을 예찬하는 태도도 아니었다고 했어요. 요거 이해되셨어요? 됐어? 졸리니? 아까 땀나도록 열심히 다뤄오셨더니 졸리십니까? 네. 됐어요? 넘어가도 됩니까? 아니 나도 맨날 수업을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자꾸 내려와. 나 되게 꽉 찌고 하거든? 근데 자꾸 내려와. 응? 뭐라고? 제가 코가 좀 커서 그런가? 계속 말하다 보면 밑으로 내려와요. 자, 3번. 보기를 참고할 때 기억 미음의 문맥적 의미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여기 어디야? 디귿까지가 이제 가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리을 부분부터 미음까지가 나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자, 첫 번째 탄군가는 향총 공동체에서 경계적 비기반이 취약한 사대부가 가정과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어려운 자신의 궁핍한 삶을 실감나게 그려낸 작품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화자인 거야? 사대부가 화자인 거죠. 그쵸? 왜 멍 때리고 계세요? 왜 멍 때리고 계세요? 뭐가 어지러워? 저를 보니까 어려워요. 안경 써서 어지럽다고? 그럼 도수가 좀 아직 적응이 안 된 거 아니야? 네. 언제 맞췄는데? 주말에 토요일 날. 어제? 네. 아휴, 저도 옛날에 안경 많이 써봤는데 안경 바뀔 때마다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그죠? 아, 맞아. 안경 쓸게 못해. 여러분들 꼭 나이 드시면 그거 하세요. 예, 수술하세요. 예, 무조건 하세요. 수술로 안 된대요. 예? 수술로 안 된대요. 안 될 리가 없는데? 나도 마이너스였는데? 안 싫어서. 나도 안 쉬었는데? 나 마이너스는 안 쉬었는데? 저 많이 먹어요. 그 정도까지인지는 모르겠는데 난 마이너스 한 3까지 내려가가지고 근데 되냐고 물어보니까 대부분 병원에서 다 거절 놓고 그 서울 쪽에 저 어디서 했냐면은 그 명동 쪽에서 했거든요. 거기서 했는데 해주더라고요. 응. 그게 10년 전인데. 저요? 저 한 22, 3까지? 곱게까지 꼈어요. 원래 이제 성인 되면 바로 하려 했는데 안 돼가지고 아무튼 여유가 안 돼가지고 못했어요. 그냥 빨리 하시는 게 좋아요. 예, 빨리. 근데 솔직히 근데 20살 되기 전에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 요즘은 부작용이 많이 없어져가지고 야 나도 10년 전에 했는데 본인은 되지 않을까요? 아마 그게 있어요. 점점점 그러니까 성인 되기 전까지는 계속 키가 자라고 여러 가지로 성장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 눈도 나빠지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더 나빠진대요. 원래 나쁜 사람은 더 나빠진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마 해도 시력이 나빠진다고 해서 안 된다고 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아무튼 하세요. 새로운 세상이 펼쳐집니다. 너무 좋아. 유정이 너도 안경 썼었냐? 넌 안 쓰고? 지금 다 썼네? 너 빼고 다 썼네? 다 있는 건 넌 아예 없잖아, 그지? 다 쓰시네. 왜 눈이 다 이렇게 나쁘실까? 그래? 근데 안경 쓸 정도는 아닌 거잖아. 안경 써야 돼요. 왜 안 쓰고 있어요? 귀찮아가지고. 아이트. 안경 쓰면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죠? 아무튼 저도 이제 안경 이제 딱 쓰다가 한 십몇 년 쓰다가 딱 벗을 때 이거 진짜 많이 했어요. 이거 찡그리는 거 알죠 이거. 괜히 있는 줄 알고 괜히 있는 줄 알고 막 이런단 말이야. 이거 이래. 아무튼 계속 봅시다. 다시. 자,
한편 농가는 곤궁한 한촌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여러 방도를 모색한 사대부가 가난을 벗어난 이상화된 농총산. 자, 이거 밑줄 쳐보자. 이상화된 농총산. 그럼 이 얘기는 뭐야? 이상화된 농총산이라고 한다면 공동체적 삶이랑 연결시켜 주시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다시 이제 기억 부분부터 볼게요. 자, 기억이 뭐였냐? 올 벼시 할 말은 반 넘게 쥐먹. 그러니까 안 좋은 상황이라는 얘기네, 그죠? 여기서 연결시키면은, 자, 기억은 파종할 벽씨를 쥐가 먹어버린 상황을 제시해 가난한 향촌 사대부의 곤혹스러운 처지를 실감나게 그려낸다. 그럼 바로 연결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니은 솥시루 버려두니. 아, 이거는 뭐야? 밥 못 먹어서 그렇게 된 거잖아, 그죠? 이 니은은 솥과 시루가 녹슨 사상을 제시해 끼니조차 잊지 못하는 생활이 지속되는 향촌 사대부 가정의 궁핍함을 구악한다. 이것도 맞는 말이겠네요. 3번 디귿이 이 얼굴 지녀 있어. 어려운 일 하고 많다. 이 몸이 참 뭐야? 어려운 일이 많다는 얘기죠. 디귿은 체면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을 제시해 취약한 경제적 기반 때문에 사회적 책임을 내려놓는 향초 사대부의 죄책감을 드러낸다. 죄책감이랑은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보기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자, 가정과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어려운 자신의 궁핍한 삶을 실감나게 그려냈대요. 아직 놨다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 그렇지? 어떻게든 노력을 해보려고는 했잖아요, 그렇죠? 3번이 틀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4번 리을은 두어라 거기네요. 그 공동체 정신이랑 연결시키면 되겠네요. 자, 밭을 맬 때 예정된 차례에 따라함을 나타내며 사회적 약속에 대한 존중을 향촌 공동체 발전의 망도. 이거 연결되겠네, 그렇죠? 5번 미음이 아마도 밥 드리고 잔잡을 때 흥이 겨워한다. 여기 부분 먹을거리에 부족함이 없어 즐거운 향촌 구성원의 모습을 통해 가난을 벗어난 이상화된 농총산의 일면을 보여준다. 이것도 맞는 선지겠네요.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저도 처음에 그 눈 수술하고 나서 원래 인공 눈물 계속 달고 살아야 한다고 막 얘기를 했었는데 뭐 처음에는 많이 썼거든요. 근데 이제 한 5년 지나고 하다 보니까 뭐 인공 눈물 안 써도 뭐 딱히 문제가 돼 보이진 않아. 그냥 지금도 한 0.7 정도 되는 것 같아. 처음에 교정할 때 1.0 나오거든요. 점점점 나중에 이제 퇴화가 된대. 이 수술은 어쩔 수가 없대. 물론 제가 늙어서 그런 것도 있겠죠. 젠장. 아무튼 그런데 크게 뭐 저하되는 건 없고 보통 라섹이랑 라식이 15년 정도 간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한 10년 정도 됐는데 이제 조만간 노안이 오겠군요. 렌즈 사입술 다시 하셨어? 그 수술 다시 하셔야 돼. 아니면은 그 각막 없으면은 렌즈 삽입 수술을 해야 돼. 그거 좀 비싸. 한 300-400 하는 것 같아. 그거 좀 비싸더라고. 뭐? 껴 그러면 그것도 맞아. 안 감기면 너무 안 좋아. 라면 먹을 때 너무 힘들어. 맞지 않니? 딱 라면 먹으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 영상 보면서 뭐 보려고 하는데 벗으면 영상이 안 보이고 이거 끼면 김 올라오고. 기억으로 그 여름 겨울에 너무 싫어. 그지? 여름에 버스에서 딱 내리면 뭐야? 졸라 더워지니까 푸악 이렇게 돼. 겨울에는 이제 버스를 타니까 푸악. 365일 봄 가을은 괜찮아? 공간이 없잖아요. 요즘 약간 그거 아니야? 봄, 여름, 가겨울 이렇게 되잖아요.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죠? 지금 저번 주에 좀 깜짝 놀랐어요. 그 온도가 막
그러니까 지금 그 최근까지는 겨울이었잖아. 거의 겨울 날씨였는데 갑자기 20도야. 20도. 20도는 거의 여름 거의 다 되기 직전이었단 말이에요. 저 그날 진짜 호수공원 갈까 고민 존나 했어요, 진짜. 그러니까 그렇게 날씨 좋은 날에 수업하면은 그렇게 빡이 칠 수가 없더라고. 여러분들은 모르죠. 널 날씨가 너무 좋아. 어디든 나가고 싶어. 근데 오늘 수업만 10시간 해야 돼. 그럼 이제 아유 이렇게 날씨도 좋은데 남들은 다 놀러 가는데 난 뭐 하고 있냐 약간 이런 생각도 들 때가 나만 그런 거야? 여러분들은 별로 안 놀러 가고 싶어요? 집에 가 이 새끼. 아 이제 슬슬 벚꽃도 피죠, 그죠? 벚꽃도 핀다고 하는데 한 다음 주쯤이면 벚꽃 핀다고 그러는데. 네? 시험이 한 달 남았는데. 아 맞아, 벚꽃의 꽃말은 중간고사였죠, 그쵸? 네, 여러분들. 나도 근데 한번 보러 가는 것도 나쁘진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네? 네? 혼자 갈 수도 있잖아. 혼자 가. 그 커플들 사이에 껴서 가. 거기서 외로움 느껴. 그게 바로 뭐라고?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그 얘기했잖아. 나만 커플이 아니야. 그래서 내 셀카를 찍는데 뒤에 막 커플들이 막 꽁냥꽁냥 대눈까지 찍히고 있어. 이게 개빡치잖아요. 그러니까 외로움을 느끼잖아요. 어떤 특정 커플이라는 대상 때문에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야. 외로움이라는 특정한 감정을 느끼는 거니까 그게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했어요. 직접 체험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모를 수가 없어요. 객관적 상관물이 이런 거구나. 이게 볼 수 있어요. 자, 아무튼 제가 거기 볼게요. 그리움이라는 작품이랑 그다음에 마음의 고향 여기인데 요것도 수능에 나왔던 작품입니다. 아마 요거 혹시 한 적 있었나요? 우리 둘이 한 적 있었나요? 없었죠? 이게 최근까지 메타가 어땠냐면은 월북 작가가 소재로 나온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월북 작가가 누구였냐면은 들으면 알 거예요. 백석이 가장 그 대표적인 월북 작가인데 그 사람도 마찬가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기준으로 한 시들이 상당히 많았죠. 이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저번에 이제 이용학이 나왔고 아마 이번 모의고사였나 작년쯤이었을 거예요. 그때 이제 백석 작품도 같이 나왔어요. 약간 로테이션 들어가면서 나온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도 뭐랑 관련된 거? 그리움과 관련된 거. 여기서 뭐에 대한 그리움이 있어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기본적으로 나왔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나에 대한 시도 마찬가지. 여기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의 고향, 그 언덕이라고 되어 있죠. 그쵸?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뭐예요?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연결이 되었네요. 그러면 그나마 좀 이번 거는 조금 쉽게 느껴질 수 있겠네요. 그죠? 일단 시간이 좀 애매한데 그리움까지만 딱 하고 실까요? 그리움까지만 딱 왜? 뭐 어쩌라고? 둘 다 하고 시라고? 나쁘지 않은데? 그림까지만 합시다. 그림 금방 합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요. 눈이 오는가 북쪽에라고 있어요. 자, 일단 여기서 드러나는 표현 뭐 있어요? 도치 있죠, 그죠? 오, 도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맞아요? 북쪽에 눈이 오는가?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죠? 북쪽에 눈이 오는가? 그리고 아직 내가 어디에 있는 거야? 내가 지금 북한에 있는 게 아니고 어디에 있는 거야? 다른 어떤 공간에 있기 때문이니까 얘는 뭐 하고 있는 거야? 추측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여기서 말하는 저 북쪽이라는 소재는 뭘 뜻하는 거냐? 고향을 뜻하는 거겠죠, 그죠? 그 다음에 밑에 한방눈 쏟아져 내리는가라고 했어요. 한방눈. 자, 그러니까 얘가 북쪽은 아닐 거니까, 북한 쪽은 아닐 거니까, 내가 지금 눈이 오는 장면을 보면서, 북쪽에는 더 뭐 한방눈 내리겠지. 뭐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 자, 험한 벼랑을 굽이굽이 돌아간 백무선 철길 위에, 일단 뭐 굽이굽이 나왔으니까 음성상징어 넣어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느릿느릿 밤새워 달리는 화물차의 검은 지붕에 연달아 산과 산 사이 너를 남기고 온 작은 마을. 자, 거기도 위주셔보자. 너를 남기고 온 작은 마을.
여기가 뭐야? 북쪽이랑 대응이 되는 부분이죠. 그쵸? 맞죠? 너를 버린 작은 마을. 그럼 이 얘기는 얘는 지금 뭘 한 상황이에요? 얘도 그럼 이 화자 자체도 뭘 하고 있는 상황? 피난을 한 상황인 것 같죠? 그죠? 피난을 한 상황. 그러니까 고향을 버리고 피난을 했다라는 거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밑에 잉크병 얼어드는 이러한 밤에, 자, 요 부분에서 이제 두 가지가 드러났죠. 시간적 배경과 계절적 배경이 동시에 일어났죠. 그쵸? 얼어붙는 거니까 이제 아까도 뭐 눈 내렸으니까 겨울과 연결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뭐야? 밤이라고 했으니까 시간적 배경도 제시가 되었겠네요. 자, 우리가 그때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보통 밤이라고 한다면은 뭐 하기가 좋은 상황이라고 했었냐? 뭐라고? 감성이요? 자, 그런 얘기 비스무리하게 했었을 거예요. 그죠? 보통 이제 밤이라는 이 상황 자체가 생각이 많아지고 혹은 뭐 성찰이 많아지는 어떤 온전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야, 이제 그 밤에 애가 감성적인 된 상태에서 눈을 보면서 저 눈이 오니까 저쪽에 고향도 괜찮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혹은 뭐야, 여러분들도 이제 밤이 돼서 전 남친 보고 싶네 말면서 이제 하는, 전 남친이 없어서 모르시나요? 아무튼 간에 뭐야, 그러면 이제 한 새벽 2시까지 좀 기다렸다가 지아니 점점 이러면서 이제 물어볼 수 있는 거고, 그죠? 제 얘기는 아니고요. 그런 눈으로 바라보지 마세요. 제 얘기 아니에요. 아무튼 저는 그런 거 안 해요. 원래 헤어지면 번호 지우지 않아요? 네? 없죠. 번호. 근데 기억하겠지. 저 아직도 지금 기억나는데? 지금도 꽤 오래, 이제 8년 동안 사귀었던 전화번호 기억나는데? 안 외우면 저 죽여버리려고 해가지고 열심히 외워놨거든요. 지금도 왜 기억나지? 존나 짜증나네 갑자기. 아무튼 간에 자, 이러한 밤에 지금 얘도 뭐라고 했어? 어쩌자고 잠을 깨요. 그지? 어쩌자고 잠을 깨요. 그리운 곳, 차마 그리운 곳. 자, 여기서는 뭐의 반복? 19의 반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리운 곳이 반복된 거니까. 근데 차마 그리운 곳이라고 하니까 뭐가 강조가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움이 강조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쵸? 그 다음에 밑에 또 뭐가 있어요? 눈이 오는가 북쪽에 한반눈 쏟아서 내려오는가. 이건 뭐야? 수미상관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여기까지 합시다. 여기 가지고 있다. 언덕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었죠. 그쵸? 자, 그 기준으로 보면요. 거기 처음에 왜 그곳이 자꾸 안 잊혀지는지 몰라. 뭐야? 그곳이 뭐야? 고향이겠죠? 정확히 말하면 고향에 있는 어떤 언덕이겠네요. 그쵸? 특정 장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름쟁이 사래긴 우리 밭 그 건너에 논신, 이게 뭐라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냥 뭐 정도로만 보시면 돼요. 그냥 밭만 보시면 돼요. 그죠? 요 밭. 그러니까 이게 고랑이 깊은 밭이라는 의미인데 뭐 크게 뭐 해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자리에 키 작은 탱자 울타리가 쳐진. 자, 여기 부분 보니까 전체적으로 어때? 밭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고 울타리가 쳐져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건 뭐야? 고향의 전경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쵸? 고향의 전경. 네, 뭐 경치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뭐랑 연결이 가능하냐? 시각적 심상이랑 연결이 가능하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훗날 나 중학생이 되어 아침마다 콩밭 이슬을 무릎으로 적시며 그곳을 지나다녔지라고 돼 있어요. 일단은 그때 당시 내가 지금 뭐하고 있어? 과거를 회상하고 있는 상황이지 많이 과거를 회상하고 있는데 우리 대략적으로 계절적 배경이 뭘로 파악이 가능할까? 이슬이라고 있으니까 뭐야? 가을이겠네요. 그죠? 그죠? 가을. 자, 그 다음에 그 밑에도 대놓고 나와 있네요. 수수알이 꽝꽝 어무는 가을이었을까? 깨꽃이 하얗게 부서지는 햇빛 같은 여름날이었을까? 자, 이제 꽝꽝 음성상지고 들어갔으니까 청어교 심상이랑 연결이 되겠 거고, 그 다음에
하얗게 부서지는 햇빛 밝은 여름 내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색채 이미지가 드러났죠. 그쵸? 그럼 이거는 이제 통틀어서 뭐라고 볼 수 있어요? 감각적인 표현을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라는 선지 넣어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아랫내가 굽이치던 물길이 옆구리를 들이받아 벌건 황토가 드러난 그곳. 이제 뭐 언덕이니까 이렇게 뭐 벌건 황토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색채 이미지가 계속 쭉 활용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허리 굵은 논실대과 그 좀 살 좀 빼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허리가 굵 때요. 그죠? 그 다음에 그의 딸 영자, 영숙이, 순이가 밭 사이로 일어났다 앉았다 하며 커다란 웃음들을 웃고 뭐 얘네들이 뭐야? 이 일가 가족들이 그냥 뭐 하고 있는 상황이야? 농사 짓고 있는 그 모습을 이제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나 그 아래 냇가에 소곱기를 풀어놓고 어항을 놓고 있었던가 가지를 쫓고 있었던가 나를 부르는 소리 같기도 하고 지금 봐봐 뭐뭐 했었던가 뭐뭐 같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과거를 회상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하고 있는 게 아니지. 이런 거 했던 것 같기도 하고 뭐 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추측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혹은 뭐 가정을 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 그쵸? 그 다음에 쏴르르 무엇이 여기도 음성상징어 들어갔네요. 무엇이 물살을 해짓는 소리 같기도 하여 고개를 들면 잠깐 이 아야 뭐였어 이거 영탄법이죠. 영탄법이에요. 영탄법 그죠? 영탄적 어조랑은 다른 거라고 했어요. 청청이 푸르던 하늘 여기도 마찬가지 색채 이미지 드러났고요. 자, 갑자기 무서움증이 들려 언덕 위로 달려오르면 이 무서움증이라는 게 뭐냐? 무서움증 얘기하는 거야. 무서워서 뭐 올라가면 넘어가시면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언덕에만 올라가면 뭐가 들린다는 거야? 들꽃산 향기 속에 두런두런 논실댁의 목소리와 까르르 밭 가장자리로 울려 퍼지던 영자 영숙이 수님의 청량한 웃음소리.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 뭐야? 청각적 이미지가 주로 제시되어 있지요. 그쵸? 그냥 기본적인 심상이라는 건 뭐야, 여기서? 그러니까 심상, 청각 심상 말고, 기본적인 정서는 뭐야? 어떤 고향에서도 이 언덕에 대한, 그리움, 옛날 시절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나 그곳에 오래 앉아, 푸른 하늘 아랫가을들이 또랑또랑 익는 냉새며, 뭐가 익고 있어요? 가을들이라고 하나요? 벼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여러 가지 곡식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잔돌에 홈이 달그락거리는 소리 들었다. 그 다음에 밑에 왜 그곳이 자꾸 안이 치는지 몰라. 자, 요거는 뭐야? 아까 첫 번째 행이랑 여기랑 반복이 되고 있는 거죠. 그쵸? 그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식구나 혹은 우리가 행의 반복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소를 몰고 돌아오다가 혹은 객지로 나아가다 들어오다가 무엇이 나를 부르는 것 같아. 나 올해 그곳에 서 있곤 했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는 내용이 안 나와 있는데 이 보기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은 돌아갈 수 없는 곳이라고 돼 있어요. 과거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돌아갈 수가 없는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가 아주 옛날 이야기를 옛날 때를 이제 추억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되겠어요. 자, 1번 오는가, 눈이 오는가 거기죠. 거기를 쏟아져 내리는가로 변주하여 대상에 대한 화자의 거부감은 아니지. 그치? 계속 그리워가 있으니까. 자, 2번 돌아간과 달리는의 대응을 활용하여 이 돌아간 게 뭐 있냐? 굽이굽이 돌아간 백무선 철길 위에 요거랑 달리는 거죠. 요건 대응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두 대상까지 조성되는 긴장감도 관련이 없는 거고, 그죠? 그래서 그리워하는 성서니까. 자, 철길에서 화물차의 검은 지붕으로 묘사의 초점을 이동하여 정적인 이미지를 강화하고 있다. 정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기차가 달리고 있는 건데, 그쵸? 그렇게 볼 수 없고. 4번. 잉크병이라는 살물이 얼어다는 현상을 활용하여 화자가 처한 현실의 변화 가능성. 변화 가능성이 있으면 애초에 그리워하지도 않겠지. 그지? 갈 수가 없잖아, 지금. 그죠? 자, 5번. 잠을 깬 자신에게 어쩌자고 의문을 던져 현재 상황에서 느끼는 화자의 애달픈 심정. 이 애달픈 심정이라는 건 갈 수 없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답이 5번입니다. 그 다음에 기억과 미음의 의미를 고려하여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억이 지금 뭐냐? 꽝꽝이라고 돼 있어요.
기억을 활용하여 윤현의 화자가 경험한 가을이 단단한 결실을 맺는 시간. 뭐 대충 곡식이 익는 곳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쵸? 이거 연결되니? 됐어요? 그 다음에 2번 니은이 뭐야 싸르르 여기도 뭐야 냇가에서 놀던 윤현의 화자가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물소리로 느낀 경험을 부각하고 있다. 이게 물소리로 느낀 경험이라고 돼 있냐? 나를 부르는 소리인지 물살을 해지는 소리인지 잘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쵸? 이 소리를 이렇게 느꼈다는 게 아니라 이런 거 같기도 하고 저런 거 같기도 하고 했기 때문에 요거 틀린 거죠. 그죠? 3번 디귿을 활용하여 디귿이 청청의 하늘 윤현이 화자에게 순간적 감동을 느끼게 한 맑고 푸른 하늘의 색채를 부각하고 있으니까 연결될 거고요. 4번 리을이 어딨니? 까르르 겁니다. 리을을 활용하여 무서움증에 언덕을 달렸지. 이제 언덕을 달린 상황인 거 맞잖아. 그죠? 그 다음에 옳은 윤현의 화자에게 또렷하게 인식된 이웃들의 밝은 웃음을 부각하고 있다. 그치? 이거 누가 하고 있어? 영자, 영숙이 수님의 청량한 웃음소리니까 연결이 되겠죠. 왜? 아니야? 네, 5번 미음, 또랑또랑 익는 냄새. 여기도 미음을 활용하여 윤현의 화자가 곡식이 익어가는 들녘의 인상을 선명하게 지각한 경험을 부각하고 있다. 이것도 맞는 말일 거고요. 그 다음에 3번 자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이용학과 이시영의 시세계에서는 고향은 창작의 원천이 되는 공간이다. 이용학의 시에서 고향은 척박한 국경지역이지만 언젠가 돌아가야 할 근원적 공간에 그려지는데 가에서는 가족이 기다리는 궁벽한 산촌으로 구체화된다. 이게 작은 마을이라고 했으니까 연결될 거고요. 이시영의 시에서 고향은 지금은 상실했지만 기억 속에서 계속 되살아나는 공간으로 그려지는데 나에서는 이웃들과 함께했던 삶의 터전이자 생명이 살아 숨지는 평화로운 농촌으로 구체화된다. 그러니까 뭐야 얘네들끼리 막 떠들고 그런 소리가 들렸다니까 그거 충분히 연결이 되겠죠. 자 1번부터 볼게요. 자 1번 가는 한방눈으로 연상되는 겨울의 이미지를 통해 북쪽 국경 지역의 고향 맞니? 그죠? 이거 연결된다고 했잖아. 한방눈 내리는가 라고 했으니까 자 나는 햇빛을 받은 깨꽃에서 그려지는 여름의 이미지를 통해 생명력 넘치는 고향을 보여준다. 깨꽃이 막 약간 하얗게 부서지는 이런 부분이니까 연결될 거고요. 자 2번 가는 험한 벼랑 너머 산 사이라는 위치를 통해 산촌 마을인 고향의 궁벽함을 그치 벼랑을 지나는 마을이라고 했으니까 벼랑 근처에 있는 거니까 좀 쉽지 가난하겠죠. 그 다음에 나는 소고삐를 풀어놓고 가지를 쫓는 모습을 통해 농촌 마을인 고향의 평화로움을 보여준다. 제가 아까 여유로운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었어요. 그럼 연결이 충분히 될 거고요. 가는 남기고 온 너를 떠올림으로써 고향에서 기다리는 사람에 대한 이거까지 맞죠, 그죠? 나는 밭 사이에서 웃던 이웃들의 이름을 떠올림으로써 고향에서 함께 살아가던 이웃에 대한 기억 이것도 연결이 되겠네요. 4번 가는 눈을 복된 것으로 인식함으로써 고향에 돌아갈 날에 대한 나는 무엇이 부르는 것 같다는 언덕을 회상함으로써 고향으로의 귀환에 대한 기대를 드러낸다. 아이고 뭐가 틀렸어요? 귀환이 안 되잖아, 그죠? 5번 가는 차마 그리운 것이라는 표현을 통해 근원적 공간인 고향에 대한 애틋함 제가 그리움을 강조하는 부분이라고 봤었죠. 그 다음에 나는 왜 자꾸 안 잊히는지라는 표현을 통해 내면에 존재하는 고향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 그치? 계속 고향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충분히 연결이 가능하겠네요. 그러니까 현대시 치고는 상당히 쉬웠던 문제였습니다. 이거 3번에 4번입니다. 그 다음에 24페이지 드디어 나왔습니다. 드디어 고전소설이 나왔어요. 보통 우리가 고전소설이라고 한다면은 아마 많이 접하시는 쪽이 크게 세 가지일 거예요. 그렇죠? 첫 번째 영웅소설, 두 번째는 전쟁소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저런 것들. 저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처첩 갈등의 구조라고 해요. 처첩 갈등. 지금이야 뭐 그런 시스템이 그런 부분이 없지만 옛날엔 조선시대 때는 다 뭐야 처첩제도라는 게 있었죠. 그죠? 보통 처첩제도가 있는 경우에는 누가 악역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첩이 악역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고전소설 같은 경우는 이것만 잘 기억해 두시면 돼요. 보통 뭐랑 뭐로 나와진다? 선의 구조랑 악의 구조로 나눠지는 거죠. 선악 구도로 나눠진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야 영웅 소설 같은 경우에도 뭐야 보통 주인공이 선의 편을 들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반동 인물이 악의 축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처첩 갈등에서는 보통 처가 선한 편, 악은 첩이 악한 편 쪽으로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고전소설은 뭐만 아시면 되냐, 그런 구도를 어떤 인물로 대응시킬 건지 거기에 대한 이해만 잘 되셔도 충분히 풀 수가 있어요. 일단 여기에는 등장인물이 조금 많습니다. 등장인물이 조금 뭐라는 거야 오늘 왜 이러는 거야? 좀 많으니까 요것들 하나하나씩 정리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처음에 인물이 누가 나왔냐? 누구부터 나왔냐? 상서라는 인물이 먼저 있어요. 그렇죠? 네, 여기 상서라는 친구가 주인공이에요. 주인공. 그 다음에 자, 셋째 부인 여씨. 딱 봐도 무슨 냄새나? 악당 냄새가 나. 그죠? 셋째 부인이 아야. 첫째도 아니고 둘째도 아니고 셋째야. 이제 엄청나게 악의 냄새가 납니다. 자, 그럼 여기다 좀 둬볼게요. 우리 여씨는 어떻게? 둘째 부인 석씨의 행실과 마음씀이 매사 뛰어남을 보고 우리 이런 경우 있다고 했었잖아. 능력이 뛰어나면은 얘네들이 찬양을 하지는 못할 망정 맨날 질투만 존나게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됐어요. 그죠? 뛰어남을 보고 마음속에 불평하여 생각하되 이 사람이 있으면 내게 상서의 총애가 오지 않으리라 하여 좋은 마음이 없더라. 날이 늦어져 모임이 흩어진 후 상서의 서모 석파가 정운당에 오니 여씨가 말하길. 자, 일단은 얘 누구 마음에 안 든다 했어 지금? 석씨가 마음에 안 든다 했어요. 얘랑 일단 혹시 모르니까 따로 빼두자고요. 기본적으로 이 선압구도는 이렇게 한번 세팅을 해놓고요. 여기는 얘랑 갈등하는 부분이니까 얘가 얘를 지금 졸라 싫어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서 지금 뭐라고 하고 있냐? 석부인은 실로 적강선녀라. 이 적강이란 말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뭐야? 들어봤는데 모를 뿐이야? 그러니까 뭐야 그게?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적강선녀라는 얘기는 뭐야? 마치 이 석씨가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겠어? 여씨가 약간 이렇게 빌드업을 짜고 있어요. 상공의 총애가 가볍지 않으리로다 라고 한 거 보니까 얘는 일단 적어도 이 친구한테 뭘 느끼고 있다? 질투심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죠? 질투심을 느끼고 있네요. 그죠? 자, 그래서 석파가 취해 실언함을 깨달지 못하고 와요. 얘가 좀 약간 눈치가 없는 친구인가 봐요. 그래서 석부인은 비단 얼굴뿐만 아니라 덕행을 겸비하여 시무이신 양부인이 더욱 사랑하신 아이다. 눈치 존나 없네요. 그죠? 그러니까 약간 그 있잖아요. 그 약간 여자들의 대화에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죠? 야, 쟤 존나 이쁘지 않냐? 그냥 얘가 이쁘단 소리를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쟤 족같은데 이런 말을 듣고 싶은 거 아니야? 그죠?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야? 얘가 딱 봐도 마음에 안 드는 걸 알고 있는 상황이야. 그러면은 야, 얘 졸라 좀 이쁘지 않냐? 이거 뭐야? 떠보는 거잖아. 그치? 약간 여자들의 대화가 이런. 넌 아니야? 대부분 그렇다고. 대부분 그렇다고. 제가 이전에 어떤 국어학원, 그러니까 동탄 쪽에 있는 국어학원 다닌 적이 있었는데 총 선생님이 14명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 저 혼자 남자였습니다. 뒤질 것 같았어요. 여기서 이런 얘기, 저기서 저런 얘기. 그냥 대응을 안 했습니다. 대응을 그냥 안 했어요. 좀 힘들어.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게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알고는 있어요. 그래서 얘 너무 이쁘지 않냐? 졸라 이뻐 라고 하는 순간 파국이다. 알겠죠? 파국이다. 여러분들은 아니어서 다행이네요. 네. 자, 아무튼 자, 시모이신 양부인이라고 했으니까 대략적으로 여기서 양부인은 어디 사람이야? 이 상서의 어머님이겠죠. 그쵸? 여기에 어머님 양부인까지 일단 한번 넣어 볼게요. 이렇게 구조를 좀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이때 석씨가 석파를 청하자. 석씨가 여기서 이 사람이죠. 이 사람이 석파라는 여기 보조적인 인물이야. 석파는 그냥 보조 인물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나를 석파가 벽운당에 이르러 웃고 할
나를 불러 물어타려 하느뇨. 내 석부인이 받는 총애를 여부인에게 자랑하였니라이다. 이 새끼 입이 싸면 어떻게 돼요? 좆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랑했대요. 그래서 뭐래? 석씨가 내키지 않아 당부하되 수일은 그런 말을 마세요. 왜? 좆될 거 아니까 지금 여기 안 하고 있는 거잖아. 그쵸? 하니 석파가 웃더라. 근데 여씨의 거동이 점점 아름답지 않으나 양부인과 성서는 내색하지 않더라. 야, 이게 무슨 말이야? 여씨가 계속 질투심이 나서 뭔가 좀 별로야. 뭔가 다른 일들을 저지를 것 같은 느낌이 조금 들긴 하고 뭐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조금씩 생기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얘네들이 지금 뭐하고 있어요? 사건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쓰고 있어요. 그쵸? 자, 요런 상황인데 결국 이런 얘기는 뭐야? 사건이 터진다는 얘기입니다. 네, 사건이 터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일일은 상서가 문안 후 청운당에 가니 여씨가 없고 노군당에 이르니 희미한 달빛 아래 여씨가 난간에 엎드려 화씨의 방을 엿듣는지 얘는 자꾸 어그로 끄는 짓들만 존나 하네요. 그죠? 자, 또 누가 있냐? 화씨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석씨는 셋째라고 했어요. 그죠? 셋째. 얘는 첫 번째 부인입니다. 얘는 얘가 세 번째네요. 죄송합니다. 얘가 세 번째고요. 얘가 두 번째예요. 얘가 두 번째. 그러니까 셋째니까 당연히 지투가 존나게 많겠죠. 그래서 지금 뭔가를 엿듣고 있는데, 자, 도로 청운당에 와 시녀로 하금 청하니 여씨 가급히 돌아오니 상서가 정색하고 문할. 일단 좀 한번 1차 빡침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뭐래? 부인은 깊은 밤에 어디 갔더니요? 여씨 다발. 문안 후 소부인의 운치가게 갔더이다. 자, 지금 뭐라고 하고 있냐? 거짓말 치고 있네요. 그죠? 구라친 거 알잖아. 그지? 그래서 상사는 본래 사람을 지극한 도로 가르치는지라. 라고 해서 여기 밑줄 쳐보자. 상서라는 사람이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지극한 도로 가르치는 사람이래. 그럼 이렇다는 얘기네. 너무 대놓고 하는 거 아니니? 자, 이렇다는 얘기는 뭐야? 이 사람의 성격이 어떻게 제시된 거예요? 대놓고 가르친다고 했으니까 성격이 직접적으로 제시된 부분이지. 무슨 말이야 여기서? 그럼 그에 비해 아까 대화로 드러난 부분을 통해서 이 약간 여씨가 좀 그지 같은 새끼라는 걸 알았어. 그럼 거기 부분은 간접 제시라고 보면 되겠죠. 여기는 간접 제시. 이걸 제가 이전에도 많이 얘기를 했었죠. 보통 대화로 드러나는 성격이 있다라면은 간접 제시랑 연결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부인이 여자의 행실을 전혀 모르는지라 무릇 여자의 행세 하나하나 몹시 어려운지라 어찌 깊은 밤에 분주히 다니리요. 더욱이 다른 부인의 방을 엿들으면 금수의 행동. 밑에서 보자. 일단 얘가 사건을 저지르게 된 이유가 어느 정도 있네. 대놓고 꼽혔잖아 지금. 이거 씨발 진승만도 못한 새끼네 이러면서 한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빡이 치지. 그죠? 자, 그래서 전일 말한 사람이 있어도 전혀 믿지 않았더니, 그러니까 이미 거기도 믿으셔보자. 전일 말한 사람이 있어도 전혀 믿지 않았더니. 이 얘기는 뭐야? 적어도 얘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한번 그냥 듣는 거로는 신경을 안 쓰고 직접 봐야만 인정을 하는 거잖아. 그죠? 그럼 나름대로 얘는 어떤 성격이라고 볼 수 있냐? 신중한 성격이고 어느 정도 공정한 성격이에요. 그쵸?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내 눈에 3번 뵈니 비로소 야 이거 3번이나 들켰어? 와, 이 새끼 존나 이 정도면은 거의 천사급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비로소 그 말이 사실임을 알지라 부인은 다시 이 행동을 말고 과실을 고쳐 나와 함께 늙어갈 일을 생각할지어다 하며 기세가 엄숙하니 여씨가 크게 부끄러워하더라. 자, 이후 여씨 밤낮으로 생각하더니 문득 옛날 강충이란 자가 거기 묶어줍시다. 저주로서 한무제와 이태자를 이간했던 일을 떠올리고, 자, 거기 묶어주시고요. 얘가 지금 무슨 사고를 저지르려고 하는데 뭘 보고? 옛날 이야기, 고사에 있었던 얘기를 생각을 하면서, 뭐 여기 소설적으로만 보면 단순히
고사를 인용한 부분이겠죠. 그거를 가져가서 이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자, 그래서 저주의 말을 꾸며 취성전을 범하니 일이 치밀한지 능히 알리오. 저기 이건 뭐야? 누가 껴들었어? 누가 껴들었니? 서술자가 껴들었지, 그지? 맞니? 편입자 정도는 평이죠. 우리 항상 고전소설은 대부분이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포인트 계속 나온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1일은 취성전에서 양부인이 일찍 일어나 앉았으나, 양부인, 여기 어머님이죠, 어머님. 그죠? 어머님. 그 다음에 석씨가 마침 병이 나서 문 안에 불참함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 얘가 지금 처음에 뭐가 있었어요? 문 안에 불참했다라는 지금 사건이 일어났는데, 자, 이걸 계기로 지금 얘가 뭔가 할 것 같아. 쭉 볼게요. 시녀 개성에게 청소시키니 개성이 진짓 침상 아리를 쓰다가 갑자기 봉한 것을 얻어매며 알지 못하겠도다. 누가 잃은 것이고 필연 동료 중 잃은 것이니 임자를 찾아주어라 하고 스스로 혼잣말 하거늘 부인이 수상히 여겨 가져오려 하려 풀어보니 그 글에 풍문하니 흉악하여 차마 보지 못할 바이로라. 저 이것도 편집대장 논평이겠죠. 그 다음에 필적이 산뜻하니 거기 밑줄 완연히 석씨의 것이라. 자, 문안 인사를 불참했는데 거기에 약간 흉악한 말들이라고 했잖아요. 약간 저주의 말이 뭐야? 석씨의 뭘로? 필체로 드러났다고 했어요. 그쵸? 근데 이거 딱 봐도 누가 한 짓거리 같아? 이 새끼가 한 짓거리 같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한마디로 뭐라는 거야? 음모라는 얘기죠. 음모라는 거예요. 자, 크게 괴이 여겨 다시 보니 그 언사의 행함이 차마 바로 보지 못할지라 양부인이 불을 가져다가 사르고 시녀들을 당부하여 너희들이 이 일을 누설한즉 죽을 죄를 당하리라. 그래서 좌우 시녀 듣고 송구하여 입을 봉하되 홀로 개성은 누설치 못함을 조급해하고 양부임은 이후 석씨와 자녀를 보나 내색하지 않더라 라고 돼 있어요. 일단 얘가 확실하게 얘가 한 거 인지는 아닌지 모르잖아, 그죠? 근데 중요한 부분에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됐어? 석씨가 쫓겨났어요. 네, 이 새끼 바람대로 된 거야. 얘는 지금 쫓겨났어요. 쫓겨났고, 그 다음에 첫째 부인 화씨를 모함. 야, 이걸로 안 끝났어. 이 새끼 일단 컷했어요. 이제 뭐야? 이 새끼를 컷할 예정이야. 이제 컷할 예정이에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뭘 하냐? 여씨가 이런 게 있어요. 여의계용단을 먹고, 거기 밑에 잡아줘. 여의계용단. 자, 그럼 여기에 대한 음모도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여기에 대한 음모는 뭘 했다? 자, 이게 무슨 약이냐? 뭘 바꿔주는 약이냐? 얼굴을 변경해주는 약이에요. 와, 이런 약이 있어? 개쩐다. 개쩔 것 같은데요, 그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야? 애초에 이런 약이 실제로 있을 리가 없잖아. 그럼 여기서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전기적 요소가 이미 드러나는 거네요, 그쵸? 됐죠? 저도 저거 여의계용단 같은 거 먹고 차은우로 바꾸고 싶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왜 그런 표정을 짓냐. 바꾸고 싶다고. 내 얼굴 바꾸고 싶다고. 그럴 수 있잖아, 그죠? 자, 아무튼 그래서 뭘로 둔갑하냐? 자, 요걸로 원래는 누가? 여씨가 여씨의 얼굴이 뭘로 바뀌는 거야? 화씨 얼굴로 바뀌는 거죠, 그죠? 화씨 얼굴로 바뀌었어요. 자, 이거 자체가 지금 음모예요, 그죠? 그래서 상선은 친누나, 소씨, 의남매, 윤씨, 석파를 불러 모아 함께 실상을 밝히려 10시에 신복을 찾는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이 얘기는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어요. 처음에 석씨 사건에서는요, 석씨 사건에서 상서의 태도를 잘 보실 수가 있어요. 이번엔 화씨. 자, 석씨 사건에서는 상당히 어땠어? 적극적이지 않았죠? 소극적이었습니다. 소극적이었는데 이제 이거 한 번 딱 쫓아내지니까 이제 이거에는 좀 제대로 좀 파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얘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요 사건마다 다른 대응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효가 여씨 신복 미양을 가르쳐 아뢰니 상서가 미양을 잡아내어 엄하게 조사하더라. 미양이 혼비백산하여 사실대로 고하고 두 가지 약을 내어드리니 소씨 등이 다투어보고 올 때에 상서는 홀로 눈을 들어보지 않으니 사악한 빛을 보지 않으려 함이라. 석파가 그중 회면단을 물에 풀어 두 화씨에게 나누어주니 진짜 화씨 녹이 가득하고 먹고 왈 했어요. 자, 여기서 하나의 여약이 또 나왔어. 뭐야? 회면단이라는 약이 있는데 이건 대충 뭔 것 같아?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약이겠죠. 그죠? 본래의 모습. 그죠? 근데 진짜 누가 화내면서 저 먹었대? 진짜 화씨는 먹었겠지. 떳떳하니까. 그쵸? 떳떳하니까 처먹겠죠. 약을 먹더라도 부모님 남긴 물이 달래야 굳이 내 얼굴이 되고자 하니 이 무슨 괴이한 생각으로 폐약을 떨려하는 거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야? 화씨로 변장한 애한테 얘기를 하는 거겠죠. 한마디로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야? 여씨한테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진짜 화씨는 회면단의 맛있되 용모 변치 않더라. 그치? 진짜니까. 그래서 상서가 또 여씨에게 권하니 여씨가 다 먹을 리가 있냐. 그죠? 먹지 않거늘 윤치 육구할 아니 먹는 제 의심되도다. 소씨 나아가 우김질로 들이붓더라. 와 씨 개새끼야 약 먹어. 먹은 거야. 약 먹어 이 새끼야. 그래서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한 거야? 여씨가 마지막 터여 먹으니 화씨 변하여 여씨 되는지라 좌우 사람들이 박장대소 하더라. 그럼 여기는 약간 뭐야? 풍자적 요소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겠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들켰어요. 상서 바흐로 단정히 고쳐 앉으며 군자 있는 곳에서는 요사스러운 일이 없거늘 이 아우가 어질지 못하여 집안에 이런 변이 있으니 대장부되어 아녀자를 거느리지 못하여 이런 행동거지 있으니 어찌 부끄럽지 않으리요. 자, 이 부분을 통해서 뭐야? 얘가 뭐 하고 있는 거야? 성찰을 하고 있는 부분이겠죠. 그쵸? 그 다음에 석씨를 모함함도 여씨이니 누님은 따짐으로 서서 그래서 지금 이 화씨 사건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고 결국 뭐가 됐어요? 해결이 됐어요. 그쵸? 해결이 되니까 이제 뭐까지? 이 석씨에 대한 사건도 다시 개입을 하게 되네요. 그쵸? 그 다음에 석파가 먼저 나서며 미양을 붙들고 물으니 미양이 당초부터 여씨가 개결을 꾸몄던 일을 낱낱이 말하더라. 뭐 요거는 어떻게 보면 요약적 제시라고 볼 수 있겠지. 여태까지 일어났었던 그 계략들을 다 얘기한 거니까. 그쵸? 그 다음에 소씨, 윤씨 두 사람이 웃으며 이제 보건대 당초 우리 의심이 그러지 않았도다 하면서 석파가 몹시 좋아해 뛰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여씨는 부끄러움을 이기지 못하여 움직이지 못하고 화씨는 꾸짖기를 마지 않더라. 날이 새어 취성전에 들어가 어젯밤 일을 일일이 아뢰더라. 양부인이 놀라고 여씨를 불러 마루 안에 꿀리고 벌주니 가장 엄숙하여 언어 명백하며 들음에 모골이 송윤하더라. 여기도 뭐 계속 편집자적 논평이 있고요. 이에 여씨를 내치고 개성과 미양 등을 엄히 다스리고 집안을 평정하더라. 뭐 결국은 일단 끝에는 어떻게 끝나요? 그냥 해피엔딩으로 잘 끝납니다. 그죠? 되죠? 자, 1번 문제 봅시다.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배경묘사를 통해 인물의 성격 변화를 암시하고 있다. 배경묘사가 뭐야? 인물의 성격 변화랑은 전혀 관련이 없죠. 자, 근데 요거 잘 봅시다. 인물의 성격 변화 밑줄 쳐보시고요. 자, 우리가 이거 인물상 중에서 인물의 성격의 변화에 따라 어떤 인물과 어떤 인물로 나눠볼 수가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성격 변화가 없는 인물들을 평면적 인물이라 했었고 성격 변화가 있는 인물을 입체적 인물이라고 했어요. 근데 보통 고전소설에서는 어떤 인물이 더 많았다? 평면적 인물이 많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입체적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보통 틀렸다고 보시면 되겠죠. 대신 하지만 그래도 맥락은 보셔야 돼요.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이 사람의 성격이 실제로 변했다면은 입체적 인물로 판단하시는 게 맞겠지만 보통은 평면적 인물이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독백을 반복하여 독백을 반복해서 내적 갈등의 해결 과정. 자, 우리가 여기서는 내적 갈등이라기보다는 뭐가 좀 많이 드러났어요? 외적 갈등이 많이 드러났죠. 그쵸? 이 외적 갈등에 해당한다고 하면은 보통 요 둘이 갈등, 그 다음에 요 둘이 갈등, 그 다음에 얘와 얘의 갈등 이렇게 볼 수 있었죠. 그쵸? 다음 3번 과거와 현재를 교차하여 사건을 입체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교차한 건 없었고 그냥 순행적 구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4번 한 인물과 다른 인물들 간의 다면적 갈등 관계. 요게 제일 적절한 것 같아요. 왜? 여씨라는 한 인물이 여러 사람들이랑 갈등을 빚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연결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다음에 5번 두 공간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 동시에 일어나는 건 아니죠. 한 공간에서 있었던 거죠. 그러면 2번 문제 봅시다. 자,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석파는 집안 사람들과 교류하며 집안일에 관여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계속 절씨가 뭐야, 석파한테, 야, 석씨 이쁘지 않냐? 존나 이뻐! 이렇게 할 정도면 좀 그런 부분이 좀 있었죠. 그다음에 2번, 상서는 남의 말의 진위를 직접 확인하여, 직접 확인한다. 아까 요 부분이랑 연결이 가능하겠죠. 그쵸? 3번 여씨는 상서의 책망에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요 정확히 틀린 부분이지. 어디에 있었냐? 그 마지막 문단에 석파가 몹시 좋아해 뛰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여씨는 부끄러움을 이기지 못하여 라고 했으니까 부끄러움을 느꼈죠. 3번 틀렸고요. 양부인을 권위를 지니고 가족과 시녀들을 통솔한다. 그쵸? 여기서는 그렇죠. 5번 소씨는 여씨를 압박하여 의혹을 해소하려고 한다. 그 소씨가 뭐 하려고 했어? 회면단을 억지로 매겼잖아요. 그쵸? 요거는 연결이 되겠네요. 3번 맥락을 고려하여 기억과 니은을 이해한 내용. 자, 기억의 후일은 그런 말을 마세요 하고 문안 후 소부인의 운치각에 갔더이다. 요 부분이네요. 자, 거기서 보면요. 1번 석파의 독선을 질책하는 말. 이거 독선이라고 하긴 좀 어렵죠. 독선이 뭔지 아세요? 혼자 선택해서 막 그 지랄지랄 하는 거야. 그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자, 이거 넘어갈게요. 2번 석파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말. 뭐 석씨 뭐 찬양한다고 해서 석파의 안전이 이상하진 않잖아. 그죠? 3번 석파에 대한 호의. 이건 아니겠죠. 그럼 뭘로 보시는 게 좋냐? 적당히 해라. 좀 너무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그죠? 4번 석파의 경솔함을 염려하는 말. 일단 요거까지는 맞아요. 그냥 니은 쪽 볼게요. 문안 후 소부인의 운치가 갔더이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뭐였어? 거짓말하는 부분이었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도 뭐야? 상서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한 말이다. 연결될 수 있겠죠.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4번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음모 모티프라는 게 있어요. 그럼 여기서는 주로 음모가 있었다는 거죠. 인물이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음모를 실행하는 이야기다 아니다. 음모의 진행 과정에 환상적 요소가 사용되기도 하고, 이거 아까 환상적 요소 뭐였어? 그 얼굴 바꾸는 약 그거였죠? 그 다음에 조력자가 등장해 음모자를 돕기도 하다. 여기서 조력자라고 한다면 뭐 시녀들을 얘기하는 거겠지, 그쵸? 음모가 실행되면서 서사적 긴장이 고조되는데 음모자의 욕망 실현이 지연되면 서산적 긴장은 일시적으로 이완된다. 이때 음모자가 또 다른 음모를 꾸미나 결국 음모의 실체가 드러나며 죄상에 따라 처벌된다 라고 되어 있죠. 1번 볼게요. 자, 여씨가 자신을 석씨와 견주고 양부인과 석신을 이간하는 데서 석씨의 경쟁 관계를 의식한 여씨의 욕망에서 음모가 비롯됐다. 그렇지, 석씨가 워낙 좀 이쁘다고 막 행동도 좋고 막 그런 말을 했으니까 이건 충분히 연결이 가능하겠죠.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씨가 꾸민 보한 것이 개성을 통해 양부인에게 건네진 데서 상하관계에 있는 음모자와 조력자에 의해 사회적 긴장이 고조됨을 알 수 있다. 그치, 이게 개성이 그 신유였잖아요. 그쵸? 연결될 거고요. 3번, 그 글이 불살라지고 신유들의 누설이 금지된 데서 양부인에 인해 음모의 실행이 저지되어 서서적 긴장이 일시적으로 이완됐다. 이것도 맞겠네요. 근데 나중에는 쫓겨나긴 하지만요. 일단은 당분간 아니었잖아. 그죠? 4번 해면단을 먹고 여씨가 본래 모습으로 돌아오는 데서 음모자가 욕망의 실현을 위해 준비한 환상적 요소자가 음모의 실체를 드러내는 도구로 작용했다. 그렇죠. 이것도 맞겠죠. 그죠? 5번 상서는 금수의 행동을 한 여씨를 교화하려 했지만 양부인은 어젯밤 일로 여씨를 내친 데서 처벌 방법을 두고 대립이 있었다. 그 상서랑 양부인이랑 뭐 처벌에 대한 대립은 없었잖아. 그렇죠? 그냥 그대로 실행한 거니까. 자야 될 때 못 자니까 지금. 안 돼. 응? 자, 함다잉? 응. 요거 살짝 어려워요. 예, 항상 그렇지만 요즘 제가 같이 하는 비문학, 살짝 어렵습니다.
이거는 뭐랑 관련되어 있는 거냐면은 이것도 뭐 철학에 가깝긴 해요. 철학에 가까운데 행위자 이론이라는 부분이랑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자, 볼게요. 자, 멈춰있는 흰 공에 빨간 공이 부딪혀 흰 공이 움직였다고 하자. 그 대충 뭐 생각하시면, 당구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아무튼, 흉은, 자, 흉이라는 사람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빨간 공이 흰 공이 부딪힌 사건과 흰 공이 움직인 사건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하기 위한 세 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자, 일단 사건이 두 가지죠. 뭐였냐? 아, 잠깐만. 빨간 공이 흰 공을 친 건가요? 맞죠? 빨간 공이 흰 공. 자, 이거 쓸게요. 그냥 쉽게 이렇게만 할게요. 빨간 공이 흰 공을 친 사건 1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 두 번째는 뭐야? 흰 공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 움직이는 게 사건 2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거지. 빨간 공이 흰 공을 쳤으니까 흰 공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 맞지? 맞아요. 근데 거기에 지금 뭐라고 돼 있냐? 세 가지 인과관계가 성립하기 위한 세 가지 요건. 그럼 요 둘 간에 인과관계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조건이 세 가지가 있대요. 그래서 첫 번째가 지금 뭐냐? 원인이 결과보다 시간적으로 앞서 있어야 하고. 그럼 여기 어떻게 보면 뭐라고 있어? 이게 원인이죠, 그죠? 여기가 결과죠, 그죠? 당연한 거죠. 너무 당연한 거. 자, 원인이 결과보다 선행이 되어 있어야 된다. 시간적으로 선행이 되어 있어. 당연히 이게 과거가 돼야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 원인과 결과가 자, 시공간적으로 이어져서 나타난다. 자, 두 번째는 시공간의 연속이라고 정리를 해드릴게요. 시공간의 연속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원인과 결과 사이에 자, 거기 밑줄 향상적 결합이 있어야 된다. 향상적 결합. 자, 여기 있어야 되는데 잠깐 죄송합니다. 항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눈이 좀 안 좋나 봐요. 제 수술할 때가 됐는데. 아무튼 항상적 결합이란 비슷한 상황에서 같은 방식으로 공이 움직여 부딪힌다면은 같은 식으로 공들의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항상적 결합. 그럼 이건 이렇게 정리해 주면 돼요. 같은 방식의 원인이 있었다면은, 그쵸? 여기에 대한 원인이 있었다면은 같은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같은 결과가 나와야 된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러나 리드는 위 사례와 같이 흉이 말하는 세 가지 조건이 성립하는 경우에도, 자, 지금 우리가 사상가가 둘이 나왔어요. 자, 일단 첫 번째 여기 인과관계에 대한 얘기한 사람은 누구냐? 흉이라는 사람이고요. 자, 지금 말할 리드라는 사람은 여기 흉에 대한 좀 비판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뭐라고 하냐? 이 세 가지 조건이 성립하는 경우에도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는 오직, 자, 거기가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유의지를 가진 행위자만이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럼 여기에 나오는 인과관계에 대한 조건은 성립하지 않는다 했고, 그럼 그렇다는 얘기는 얘가 말하는 핵심적인 부분은 뭘 가지고 있어야 된다? 자유의지를 가진 행위자만이. 그러니까 요거 플러스를 갖고 와야 되죠. 이 두 가지 성질이 같이 있어야만 뭐가 성립된다? 얘가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원인이 될 수 있다. 정진이 여기까지? 됐어? 자, 그 다음에 그래서 행위자 인과 이론에서 리드는 원인을 양면적 능력을 지녔으며 그 변화에 책임이 있는 존재로 규정하였다. 여기서도 두 가지 개념이 나왔죠. 그쵸? 첫 번째는 뭐야? 양면적 능력. 그죠? 일단 요거 먼저 할게요. 양면적 능력. 이게 뭐냐면요, 둘 중에 하나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선택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뒤에 나오겠지만 어떤 거냐면은
자, 빨간 공이 흰 공을 이렇게 친다고 했었잖아요. 그럼 이게 자유의지를 가진 어떤 행위자 기준으로 봤을 때 둘 중에 하나로 할 수 있다는 거야. 이거를 빨간 공을 움직일 수도 있고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봐봐. 예를 들어서 자, 요게 있다고 쳐. 그럼 내가 여기서 이거를 굴려서 맞추는 형상이 있다고 해봐요. 그럼 내가 둘 중에 하나는 할 수 있어. 이렇게 굴리거나 아니면 안 굴리거나. 이거 얘기한 거야. 이게 양면적 능력이라는 얘기. 이해됐어요, 이거? 자, 그래서 쭉 보면은 양면적 능력은 변화를 산출하거나 산출하지 않을 수 있는 능동적인 능력이다 라고 해서, 그리고 행위자는 결과를 산출할 능력을 소유하여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그 변화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는 주체라고 돼 있어요. 그럼 요거는 아까 얘기했던 실행이 되거나 혹은 실행이 안 되거나 여기에 대한 뭐가 있을 수 있다?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 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결과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된다? 책임이 있어야 된다. 요거는 큰 뭐 설명이 없었죠. 그쵸? 자, 그래서 리드는 진정한 원인은 행위자라고 주장한다. 이에 따르면은 빨간 공이 흰 공에 부딪혔을 때 흰 공은 움직일 수만 있을 뿐 움직이지, 그치, 이 근거가 나와야 되는 거죠. 왜 그런 거야? 자, 얘가 인과관계가 안 되는 이유가 정확히 나왔어요. 자, 흰 공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럼 지금 무슨 말을 한 거냐면 얘는 뭐가 없다는 거야? 자유의지가 없다는 거야. 그죠? 예를 들어서 빨간 공이 흰 공을 쳤는데 흰 공이 나 안 움직여야지 이러고 있는 거 아니잖아. 그치? 의지가 있는 애가 아니잖아. 그렇게 보면 연결이 가능하겠죠. 한마디로 얘는 뭐야? 의지가 없는 어떤 존재? 수동적인 존재라고 누가 주장하는 거다? 리드가 주장하는 포인트가 되는 거겠죠. 이해됐어요? 여기가 주장하는 포인트. 빨간 공 자체는 행위자가 될 수가 없지. 빨간 공을 움직이려는 사람이 행위자가 되는 거지. 그리고 그거를 맞은 흰 공 입장에서는 흰 공은 얘가 안 움직여야지 라고 의지를 가질 수가 없는 거잖아. 이해됐어, 여기까지? 가연이 이해되니? 자, 그 다음에 이에 따르면 하나 더 있고 빨간 공도 마찬가지 뭐야? 행위자일 수가 없다라고 나와 있죠. 얘도 자체도 뭐야? 내가 이거를 던지니까 안 움직일 거야. 이거 안 되잖아. 이거 안 되잖아. 둘 다 행위자가 될 수가 없겠죠. 빨간 공이든 흰 공이든. 자, 둘 다 할게요. 둘 다 자유의지가 없는 수동적 존재다. 자, 그 다음에 아유 하필 누구나 하세요. 자, 아무튼 경험론자인 리드의 관점에서 보면은 관찰 범위 내에서 행위자는 오직 누구밖에 없다? 인간뿐이다. 자, 요게 가능한 친구가 누구밖에 없다고? 인간밖에 없다라고 리드가 주장하고 있어요. 됐죠? 자, 그래서 만일 어떤 사람이 흰 공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 빨간 공을 굴렀고 그다음에 흰 공이 움직였다면은 그 사람이 행위자, 그죠? 빨간 공을 움직인 사람이 행위적이고 흰 공이 움직인 것은 뭐라고 해야 된다? 그게 결과가 되는 거죠. 이거 어쨌든 결과는 똑같아, 그죠? 여기 결과는 건 똑같죠? 그 다음에 자, 리드는 이와 같이 결과가 잠깐만, 이거 맞죠? 그죠? 갑자기 헷갈렸어. 맞죠? 헷갈렸어요, 잠깐. 리는 이와 같이 결과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양면적 능력을 발휘해야 하며, 여기까지 맞지? 그죠? 아까 언급했던 양면적 능력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행위자의 의욕이 항상적으로 결합해야 한다고 보았다. 아까 항상적 결합에 대한 얘기도 했었죠. 그쵸? 같은 방식이 같은 결과로 이루어지는 이게 있어야 된다고 했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 리드는 의욕이 정신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사건이라고 보았다. 자, 뭐가 나왔냐면은 지금 아까 이 양면적 능력이랑 플러스 의욕이란 말도 나왔어요. 의욕. 그죠? 의욕이란 말이 나왔는데 의욕을 가지고 지금 뭐라고 하고 있다? 정신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했어요. 그죠? 정신에서 일어나는 사건.
일단 이렇게만 이제 정리를 할게요. 그 다음에 이와 관련해 결과를 발생시킨 양면적 능력의 발휘에 결합한 의욕이 또 다른 양면적 능력의 발휘로 나타난 것이며, 이 얘기는 뭐야? 내가 의욕이라는 건 뭐야? 아, 나 이거 공 움직여야지, 혹은 움직이지 않아야지, 이것도 이렇게 해석 가능하죠. 맞죠? 얘가 행동을 그냥 생각 없이 하지는 않을 거 아니야. 얘 움직일까? 이거 약간 될 각인데 하면서 이제 움직이는 생각도 있을 거고, 아니야, 안 할 거야 라는 생각도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근데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의욕이 또 다른 양면적 능력의 발휘로 나타난 것이며, 그것은 또 다른 의욕을 필요로 하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어. 자, 요거는 뭐야? 리드의 주장에 대해서 약간 반대되는 주장 혹은 비판할 수 있는 주장인 거지, 그치? 그럼 이건 뭐예요? 이 정신사건에 해당하는 의욕 어떤 첫 번째 사건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거를 또 조종하는 그 의욕이 선행되는 것도 있을 거야. 그럼 이게 선행되는 의욕이 있다면 또 다른 의욕이 있을 거야. 여기서 또 선행하는 의욕이 있을 거라. 이게 무슨 주장이라고? 비판하는 주장이에요. 조금 어려워요, 지금. 자, 요 기준으로 갔을 때 한마디로 뭐 한다는 거야? 의욕이 무한히 생성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무한히 생성될 수 있다니까. 이게 어디냐면요, 4번에 있는 그 보기에 있습니다. 네. 자, 요 A 부분만 잠깐만 볼게요. 요 주장 한 바 그대로 갖고 온 겁니다. 자, 리드에 따르면 의욕은 행위자의 양면적 능력과 발휘에 결합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 능력의 발휘는 또 다른 의욕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이 연쇄는 끝없이 이어질 수 있고 의욕에 선행하는 의욕이 무한히 필요해집니다. 그렇다면 행위자는 어떤 의욕도 일으킬 수 없어 어떤 행동도 할 수 없어야 됩니다 라는 부분이 지금 밑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의욕의 무한 후퇴 문제라고 돼 있어요. 그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 의욕이 무한하게 계속 생성되는 거야. 선행되고 쭉쭉쭉쭉쭉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야 씨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근데 여기에 대한 얘가 뭐라고, 이제 리드가 다른 말로 반박할 수 있는 말이 이제 뭐라고 나오냐면은, 자, 이러한 주장과 관련해서 리드는 의욕과 같은 정신의 내재적 활동은 행위자의 양면적 능력의 발휘인 의욕을 일으킴과 그것이 결과인 의욕 자체를 구별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럼 이렇게 매겠어요. 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요, 의욕은 한마디로 뭐야? 선행인지 아닌지 그거를 구별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됐어? 얘는 구별할 필요가 없어요. 의욕이 얘가 선행된 의욕인지 일으킨 의욕인지 구별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그럼 이 얘기는 뭐야? 요 무한히 생성되는 이 의욕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찬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괜찮아, 유정이? 졸아서 까먹은 거 아니고? 춥다고? 그럴 리가 없는데. 히터를 안 켜놨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너 감기 들린 거 아니야? 저런 씨. 자, 여기까지 되셨죠? 그 다음에 자, 의욕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행위자의 능력 발휘 자체가 의욕이므로,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하겠어요? 얘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아까 어떤 경우? 그러니까 이거잖아. 얘가 빨간 거 움직여서 진짜 움직인 행동, 이 자체가 뭐라고? 의욕이기 때문에 더 이상 구별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또 다른 의욕이 필요참을 나타낸다. 그런데 의욕과 사건이 항상적으로 결합하다고 보는 리드의 견해에 대해서는 사건의 원인이 행위자가 아니라 의욕이라는 반론이 가능할 수 있다. 그럼 반론이 또 나와서, 자, 이게 반론 1이죠. 첫 번째 반론 1. 그래서 이 반론 1번에 대해서는 요렇게 답이 가능했어요. 그쵸? 그 다음에 반론 2는
반론이는 또 뭐였냐? 지금 사건의 원인이 행위자가, 자, 원인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대요. 행위자가 아니라 의욕만 되는 게 아니냐라는 반론이 있는 거죠. 그죠? 이거 좀 아까랑 다른 부분이죠. 야, 근데 사람이 어떻고 그냥 의욕만 있는 거면 그게 사람 새끼, 죄송합니다. 그냥 아니죠. 동물도 뭐 무슨 말을 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자, 이들의 리드는 항상적 결합만으로는 인과의 필연성을 정당화하지 못한다는 논리로 자신의 이론을 뒷받침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아까 항상적 결합이 뭐였죠? 같은 방식으로 항상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는 지금 뭐라고 했다? 인과가 무조건 생성된다고 보기엔 어렵다라는 얘기지. 그죠? 자, 여기서는, 자, 요거는요, 이해가 당연히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얘가 어떻게 반박했는가만 보시면 돼요. 어떻게 반박했는가. 그거를 지금 이해하시는 건 상당히 좀 어려운 일이니까요. 말 그대로 국어적으로 보시면요. 얘가 반박은 어떻게 했다? 요렇게 했다. 뭘 기준으로? 항상적 결합으로는 인과의 어떤 필연성을 설명할 수가 없다. 그냥 단순히 이렇게만 나눠주세요. 이렇게만 나누시고요. 자, 그 다음에 리드는 기회 원인의 문제도 해결해야 했다. 이번에는 세 번째 문제. 이번엔 뭐냐? 요거랑 관련된 얘기고요. 기회의 원인이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당시에는 중세 철학의 영향으로 어떤 철학자들은 인간의 행동을 비롯한 사건의 진정한 원인은 오로지 신뿐이라고 했어요. 자, 이때 당시에 뭐라고? 옛날 중세 때는요, 인간이 우리가 행위자가 어떤 사건의 원인이었던 게 아니라 누가 원인이었다? 신만이 사건의 원인이었다는 얘기를 해요. 근데 요거는 배경 지식을 조금 넣어보시면요. 중세시대 때 당시에는 뭐가 성행했냐? 기독교가 성행했죠. 서양에선 특히. 그렇죠? 기독교가 성행했는데 이때 당시에는 그럼 뭘 위주로 했다는 거야? 신을 계속 믿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실제적으로 정치적으로는 교황이 그 정치를 뭐라고 해야 돼? 통솔했다고 봐야겠죠, 그죠? 그 교황이 계속 이 정치를 맡고 했었다.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 그럼 요 신만이 사건이 원인이 될 수 있다. 신만이 뭐가 있다고 했다? 자유의지가 있는 사람이라고, 친구라고 볼 수 있었다겠죠, 그죠? 그 다음에, 자, 아무튼 간에 행위자는 기회 원인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했다. 기회 원인은 일상적으로 마치 원인인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진정한 원인이 아닌 것이다. 한마디로 뭐야? 이 사람이 행위자가 하는 행동은 누가 시킨 거다? 신이 시킨 거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리드는 이러한 입장을 경험주의 관점에서 배격했다. 그래서 그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행위자의 의욕과 행위뿐이며 행위에 신이 개입하는 것은 경험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잠깐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죄송합니다. 얘가 그랬대. 내가 그런 말은 아니야. 얘가 그랬다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신이 개입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경험하기 어렵잖아. 너 접신해본 적 있어? 접신이래. 그 보신 적 있으세요? 전 종교적 그게 뭐 없어서 잘 모릅니다. 그죠? 아주 일반적으로는 없단 말이야. 근데 언젠간 생길 수도 있겠지만 이건 본인의 믿음에 따라 다른 건데 얘가 하는 말로만 봤을 때는 실제적으로 경험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죠. 신 본 적 없단 말이에요. 죄송해요. 제가 이거 말할 때마다 자꾸 죄책감이 드는데 제가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신이 사건의 진정한 원인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리드는 궁극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이 행위자에게 달려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인간의 주체 결단이 갖는 의미를 강조했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는 신만이 사건의 원인이라고 한다는 것은 나는 경험한 적 없어. 실질적으로 경험한 적 없기 때문에 얘 주장이야. 알겠죠? 내 주장 아니야. 이 경험자가 경험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오로지 행위자의 판단만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살짝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크게 나눠주자면요. 처음에 흉의 사건에 대한 인과관계에 대한 조건을 먼저 제시를 했고, 그 다음에 리드는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고 오로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행위자만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거는 이제 누구였다? 인간이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자, 그래서 요 자유의지를 가진 행위자가 되기 위한 조건은 양면적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주장에 대해서 반론했던 부분이 크게 두 가지, 요거까지 합하면 세 개까지도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요거 부분, 정신과 관련해서 의혹이 무한히 제기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조카 아니냐라고 한 거고, 여기서도 뭐라고 했어요? 행위자가 없고 의혹만 있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봤을 때도 요 얘기를 한 번 더 해가지고 얘기를 했고, 그죠? 요걸로 반박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이거 아니야, 신이 조정하는 거야 했을 때, 조카 나 신 경험한 적 없어, 꺼져,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자, 1번 볼게요. 자, 글에 나타난 리드의 견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리드의 견해입니다. 이거 자, 1번 인간은 자유의지를 지닌 존재 맞니? 그래서 행위자가 될 수 있다. 아까 요거 얘기했잖아. 자유의지를 가진 행위자 누구? 인간이다. 연결 가능하죠? 그 다음에 2번 변화를 산출하는 능력을 가진 모든 존재자는 행위자이다. 자, 갑자기 멘붕 왔죠? 자, 변화라는 게 뭐겠어요? 우리 아까 여기에서 변화 하나 찾아볼 수 있잖아. 자, 빨간 공이 흰 공을 건드리면 흰 공에 대해서 변화가 일어나 안 일어나? 움직인다라는 변화가 생기잖아. 그럼 얘도 변화를 산출하는 신고 아니야? 그럼 흰 공이 왜 행위자냐고 물어보는 거잖아. 그죠? 아니죠, 얘? 요 부분이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3번. 그러면 요거는요, 조금 더 안 넘길 거야, 아직. 요거를 조금 비틀면은, 자, 변화를 산출하는 능력을 가진 모든 존재는 행위자라는 부분이 어디랑 조금, 누구의 주장이랑 조금 더 부합이 돼요? 흉과 조금 부합이 되겠죠. 그쵸? 요거 비틀어서 하면 요거까지도 알아볼 수가 있겠네요. 자, 3번. 인간의 의욕은 정신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사건. 아까 이거 있잖아. 의욕은 정신의 사건이라고 했기 때문에 연결될 거고요. 4번. 항상적 결합이 존재하더라도 행위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서는 원인을 발견할 수가 없다. 아까 항상적 결합 얘기가 나왔어요. 그죠? 여기 항상적 결합. 이걸로 인과의 필연성을 설명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한번 했잖아. 그쵸? 맞죠? 그래서 이것도 원인을 발견할 수 없다. 연결되겠죠? 이해됐죠? 그 다음에 5번. 흉이 제시한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라도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이거는 리드가 한 핵심적인 말인 거죠. 그쵸? 이해되셨어요, 이거?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미끄를 바탕으로 기억을 이용한 내용. 기억이 멈춰있는 흰 공에 빨간 공이 부딪혔다라는 부분인데, 이거 기준으로 보면요. 자, 리드입니다. 리드는 빨간 공과 흰 공에는 양면적 능력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겠다. 그치? 얘네 둘 다 수동적인 존재죠. 그쵸? 양면적 능력이라는 건 뭐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잖아. 맞니? 현승아? 이해됐어? 자, 그 다음 2번. 자, 리드는 빨간 공과 흰 공의 움직임에서는 시공간이 이어지지 않는다고 봤다. 맞아? 그래, 이어지지.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어? 이어지지 않는다고 했대. 이게 틀렸죠? 이게 틀렸죠? 야, 이 사건과 이 사건 사이에 시공간적 연결이 되잖아. 이어지는 거잖아. 그것까지는 이거는 인정을 했어. 뭐가 문제야? 이게 있어야 된다고 한다고 하잖아. 이것만으로는 해소가 안 된다. 플러스 이것만으로는 성립되지 않고 요것까지 있어야 성립한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틀렸습니다. 2번. 좀 헷갈렸을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3번. 요거 이해되셨어요? 가연이도? 형기 됐어? 너는 안 됐지? 알았어. 자, 3번. 자, 리드는 빨간 공이 흰 공에 부딪힌 사건은 다른 사건의 원인이 될 수 없다고 보겠다. 그치? 이거 뭐 생각하면 돼? 항상적 결합 생각하면 되죠. 어떤 특정한 원인이 있어야 특정한 결과가 그대로 나오는 거잖아.
그지? 같은 방식을 사용하면 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 이것 때문에 이거는 맞고요. 자, 4번 이게 흉에 대한 이제 이야기입니다. 흉은 빨간 공과 흰 공의 움직임에서 항상적 결합을 발견할 수 있다고 보겠다. 그렇죠. 이것도 맞겠죠. 여기 항상적 결합에 대한 얘기를 했었으니까. 자, 5번 흉은 빨간 공과 흰 공이 부딪힌 사건이 흰 공이 움직인 사건의 원인이라면은 그쵸? 이 흰 공이 그러니까 부딪힌 사건 이미 부딪힌 거야. 부딪혔으니까 흰 공이 움직인 거죠. 그럼 이게 시공간적으로 뭐야? 얘가 더 과거인 거지. 앞에 있는 게 그죠? 그 다음에 두 사건은 동시에 일어난 것일 수 없다고 보겠다. 자, 동시에 일어난 거야? 순서가 있는 거 아니야? 얘가 얘를 쳤으니까 얘가 움직이는 거잖아. 동시에 존재하는 건 아니지만 대신 뭐야? 둘 간의 시간의 연속은 존재한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그죠? 그럼 요거는 맞네요.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A에 대한 이해. A가 뭡니까? 기회 원인입니다. 아이고 졸라 쉽겠네. 그죠? A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A를 제기한 철학자들 누구야? 중세 애들이죠. 중세 애들은 뭐래? 리드의 행위자 개념을 긍정했다고 볼 수 있다. 긍정이 아니지. 아니, 신만이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이건 틀렸죠. 그죠? 2번. 자, A와 관련한 리드의 대응은 행위자인 인간의 주체성을 부각하다고 볼 수가 있다. 보통 이거 적절한 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문에서 바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이거 어디에 있냐면요. 자, 그 마지막 문단의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요. 리드는 궁극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이 행위자에 달려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자, 거기 밑줄 인간의 주체적 결단이 있다는 의미를 강조했다. 이거 연결되죠? 2번이 정답이겠네요. 그죠? 나머지 쭉 볼게요. 자, A의 해결을 위해 리드는 행위자가 기회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입증했다고 볼 수 있다. 자, 기회 원인은 뭐야? 신이 애초에 먼저 뭐 한 거야? 하겠다고 의지를 가졌고 나는 그냥 뭐야? 거기에 기회 원인일 뿐이었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쵸? 그래서 이건 틀렸고요. 4번 A를 제기한 철학자들, 중세 철학자들은 인간의 행동을 일으키는 진정한 원인을 인간이 아니라 뭐라고 했다고? 신으로 했다 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다음 5번 A를 제기한 철학자들은 인간 행위의 원인을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사건으로 한정지었다가 아니라 모든 사건이겠죠. 그죠? 이거는 2번이 정답입니다. 자, 아까 4번 문제 보기 잠깐 읽어드렸었는데 자, 가에 들어갈 내용이 뭐였냐? 이 B에 대한 얘기네요. 리드의 뭐뭐뭐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쵸? 자, 요거 어떻게 해결하면 된다고 했지? 의욕의 무한 후퇴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뭐만 갖고 오면 돼? 아, 우리 의욕은 구별을 할 수 없는 거야. 이거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찾아보면 뭐가 있어요? 3번밖에 없네요. 자, 여러분들이 제가 요거를 좀 이렇게 풀어드려서 조금 쉽게 느껴진 건지 실제로 여러분들 푸시다 보면은 어렵게 많이 느껴질 수는 있어요. 그냥 다만 뭐야 요렇게 주장하는 경우에는 어쨌든 인문이나 보통 철학이죠. 철학과 관련된 지문은 다 뭐야 주장이라고 했어요. 그쵸? 그 주장들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혹은 반박하는 주장이 있는지 혹은 그 반박을 어떤 식으로 다시 재반박을 하는지 그런 것까지를 먼저 살펴보셔야 적절한 문제를 찾을 때 바로 골라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아까 반박이 3개나 있었잖아. 여기서 우리가 이거 말고 다른 반박이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먼저 핵심적으로 파악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면 되게 찾기 쉽잖아. 그죠? 안 적었으면 당연히 힘들지. 힘들지만 찾으면 돼요. 그죠? 여기까지 하고요. 29페이지랑 30페이지 같은 경우는 요거는 과학 지문인데 요거는 과제를 해오시고 여러분들 과제로 드렸던 거는 너는 내가 그거 했으니까 답지는 제가 이따 드릴게요. 제가 깜빡하고 있어가지고 답지 다시 드릴 거고 나머지는 클리닉 때 다시 검사를 할 거니까 알았어요. 제가 페이지 다시 본 다음에 다시 공지 드릴게요. 아시겠죠? 클리닉 때 오시면 드릴게요.